2025년 길리어드 간염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뵙고 인사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아카데미의 주제는 어텐션 연구를 통해 본 만성 비형 간염 조기 치료 전략입니다. 아시다시피 만성 비형 간염은 국내 간암 발생 원인의 약 6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암 예방을 위해서 만성 비형 간염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또 이해도가 낮아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텐션 연구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 만성 비형 간염의 조기 치료의 혜택을 보여주는 최초의 다국가 다기관 전향적인 연구로서 국내외 만성 비형 간염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에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비형 간염 조기 치료 전략 패러다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이러스 질환 사업부는 만성 감염, HIV 같은 한 바이러스 치료 관련 사업을 맡고 있는데요. 미충족 치료가 큰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한다는 회사의 비전에 따라서 각 치료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간소화된 치료법 개발에 앞장서면서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간염 치료 연구에 있어서는 WHO가 발표한 2030년 간염 퇴치 비전을 발맞추어서 안정적인 치료제 공급과 또 연구 개발 지원, 또 인식 제보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국내 간염 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의 환자가 만성 간질환을 받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그 중에 600만 명의 환자가 매년 간질환으로 인해서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암에 있어서도 2020년 기준 80만 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간질환은 글로벌하게 굉장히 중요하고 질병 부담이 큰 영역입니다. 저희 길리어드는 그 중에서 한국 간암 환자의 약 60에서 70%를 기인한다고 알려진 비형간염, 그리고 비형간염보다 큰 시형간염에 대해서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제 개발을 했고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을 보시면 조금 더 익숙하신 비형간염이나 시형간염보다는 생소하시겠지만 비형간염도 모든 바이러스성 간염 중에서는 가장 공격적으로 알려져 있는 비형간염과 원발성, 감지성 방간염이라고 하는 치료를 받지 않거나 대총무이사, 아산병원 임상시험센터장 등 학계 및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저랑 제가 평생 연구해온 비형간염 환자들에서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간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서 그런 연구의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비형간염 치료가 왜 중요한지, 현재 치료 가이드라인과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제한점, 한계점이 어떤 것인지, 그 위해서 어떤 특성을 가진 환자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 비형간염 치료의 범위를 확대했을 때 어떤 이점이 기대되는지, 그리고 그런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형간염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과거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바이러스 질환을 잘 이해를 못했었죠. 최근하고도 좀 많이 운동을 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어떤 질환인지 많이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반드시 스스로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숙주세포의 여러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증폭시키고 기생하는 미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위가 작고 크기도 작고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필수적인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유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 비형 간염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고 비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에 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세포에만 주로 가능하고요. 간세포 안에서 스스로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식을 시킨 다음에 다시 혈액으로 유출을 시켜가지고 다른 세포로 끌어오고 전염시킵니다. 가이드라인 그냥 관악회가 생각하는 가이드라인 개선 식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행인지 시기적으로 12월부터는 그냥 나한테 이사장 임기를 살펴있었는데 한시라도 빨리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해야지, 개선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십병원하고 협상을 시작해서 합의할 수가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넥타 환자조심 치료과 연구사업에서도 후속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텐션 스터디도 그 페이슨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고 페이슨 사업단에서 이 오리지널 스터디를 개선을 해서 공표를 하고 그 이후에 내년 중간 하는 실평호나 의료기준 개선을 위한 역사하는 협의를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잘 보시면은 과거에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또는 심지어 아시아 태평양 가이드라인이 먼저 만들어졌고 저희가 그것을 차용했습니다. 이건 수용 대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외국에서 잘 만든 가이드라인 우리나라 시스템에 좀 바꾸고 그대로 적용했거든요.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 연구 수준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 급여기 중에 가장 과학적이고 올바르게 선도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형간염 가이드라인과 급여기 중에서는 국내 의학 연구의 완성도를 드러내. 때 엔트라비아가 없었을 때는 가능한 발생이 이게 되게 같다라는 거고요. 30% 정도는 차이가 없다. 그 약제 간에 가능한 발생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우연히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A가 더 낫다가 절반, B가 더 낫다가 절반이 나거든요. 그런데 엔트라비아가 TDF보다도 가능한 발생이 더 낫다라는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잘된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TDF가 엔트라비아보다 가능한 발생이 있는 건 맞다라는데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TDF와 카프를 비교했을 때는 어떠냐? 카프가 우리나라에서 급여 적용된 기간이 아직은 짧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이 발생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관찰해야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서야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 중에는 카프가 가난 발생의 TDF보다 더 낮다라는 쪽으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 발생 위험에 더해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TDF는 두 가지 좀 제한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성이 약간은 아주 좋은 약제는 하지만 신속이 떨어져 보는다. 그래서 기관 이야기에서 실제 신속이 떨어지는 것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밀도가 좀 감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부 여성이라든가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TDF를 쓸 이유가 없는 것인데 약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급여 기준 기존의 TDF를 쓰던 환자를 마음대로 앞으로 바꾸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엔티카비를 쓰던 환자들도 바꾸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테카비어라는 쓸 때 간암 발생 위험이 다른 약제보다 더 높다라는 게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못 시키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환자들 한 명 한 명을 진료할 때 바꿔주지를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국내 의료 기준으로는 한번 시작한 약제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명백한 사유가 있어요. 골 가공증이 검사로 명백하게 인증이 되거나 명백하게 떨어져 있다는 게 수치로 인증이 됩니다. 저는 임신을 원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면은 삭감을 해버리는데 약을 변경하면